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룻밤에 생긴 인연입니다. 하룻밤에 생긴 인연. 벗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노총각 이선비가 뒷골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만 일어나세. 조금 있으면 인정이 울릴 거요. 이 좋은 시간을 마다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구먼. 야금 시간에 쫓겨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이선비의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주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벌컥벌컥 다 마시는 바람에 술이 좀 과했던 탓이었다. 취기가 오르자 이선비는 담벼락 밑에 소피를 보고는 잠시 기대어 앉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달빛에 쓰러져 있는 모습만이 희미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때 두런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여기 계시네.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다가오더니 술에 취한 이선비를 둘러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뒤채에 딸린 방문을 열더니 밀어넣는 것이었다. 어두침침한 방으로 들어간 이선비는 얼떨결에 신부와 동침하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른 아침 눈을 뜬 이선비는 자기가 낯선 방에 누워있는 걸 알았다. 여긴 어디지?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돌아보고는 더구나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누구시오? 여긴 어디요? 그 소리에 눈을 뜬 여자도 이선비를 보고 놀라더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날 마침 본가에 다니러 간 신랑이 신행을 가기 전 아직 친정에 지내고 있는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기별이 왔다. 그런데 온다던 신랑이 야금 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자 하인들을 내보냈는데 담벼락 밑에 쓰러진 사람을 신랑으로 알고 방으로 들여보낸 것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신부가 나직한 목소리로 울먹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간밤에 술이 과해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소. 여자가 울먹이길 멈추고 결심한 듯 이선비를 바라보았다. 아직 신행도 가지 않은 신부가 외간 남자를 들였으니 목숨을 끊어야 마땅하지만 그리하면 무남동녀로 키우신 부모님께 더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를 데려가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해야 마땅하나 등과하기 전엔 가시를 드리지 않겠다고 노목께 약조를 한 마당에 어찌 허락을 구하겠소? 그러자 신부가 그러면 일가 중에 제가 의탁할 만한 곳이 있는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선비가 한참 생각하더니 홀로 지내시는 고모님이 한 분 계시기는 한데 하고 말하자 그러면 등과하실 때까지 그곳에 의탁하고 있겠사오니 등과 후 저를 본가로 들여주십시오. 하고 여자가 말하고는 글을 몇 자 적어 부모에게 남겨놓고 날이 밝기 전에 이선비를 재촉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날이 밝자 부모는 딸이 적어놓은 편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집을 떠난다. 안정되면 찾아와 뵙겠다고 쓰여 있었다. 깜짝 놀란 부모가 딸의 방으로 달려와 보니 텅 비어 있었다.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안 신부의 부모는 딸이 외간 남자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찾아온 신랑에게 장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자네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딸아이가 괴질에 걸려 이틀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네. 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기별할 겨를도 없었네. 그 얘기를 들은 신랑은 한동안 애석한 표정을 짓더니 마음을 정리한 듯 넙죽 절하고는 일어서더니 따님의 일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더니 그 길로 본가로 돌아가고 말았다. 부친의 반대로 전부터 사귀던 처녀를 못 잊어 하던 신랑은 지난밤 그 여자를 만나고서 다음날 처가에 온 거였다. 신부의 소식을 들은 신랑은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되었다 하고 여기는 것이었다. 얼마 후 그 여자와 다시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이선비의 홀로 된 고모집에 살게 된 여자는 고모를 살뜰히 보살피며 정을 붙이고 살았다. 사실을 숨긴 채 글 공부에 전념한 이선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동안 고모에게 의탁하고 있던 여자를 데려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여자의 친정집을 찾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딸은 이 세상에 없어. 노발대발하는 부친에게 딸은 지나간 일을 사실대로 들려주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남긴 글을 보고 행실이 못된 딸과 인연을 끊겠다고 생각하던 부친은 사실을 알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사람에겐 정해진 인연이 있는가 보다.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이겨낸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러더니 내 딸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풍악을 울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야겠다 하고는 집안이 떠나갈 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다. 산적 두목의 아내. 장안 명문가로 알려진 김진사 집에서 며느리를 얻었다. 교수들이 눈독을 들이던 그 자리를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김진사 집 못지않은 거상 박대인의 외동딸 은화였다. 그렇게 주변의 부러움을 받으며 혼인을 한 지 3년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었다. 손이 귀한 김진사 집에 대가 끊긴다고 시험이 독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더는 안 되겠다. 후처라도 들여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불같은 시어미의 주장대로 첩을 들였다. 그런데 1년 후에도 자식 소식이 없자 후처는 조바심이 생겼다. 며칠을 곰곰이 생각한 후처는 잘 아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부처님께 100일 기도를 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급할 대로 급한 시어머니와 남편도 흔쾌히 승낙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후처는 얼마 후 태기가 있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손이 귀한 김진사 집엔 경사 중에 경사였다. 그러나 아기 울음이 집안을 꽉 채운 날부터 은화의 처지는 바늘방석 같았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까지도 방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첩의 방을 들락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첩에게 안방을 내주기에 이르렀다. 아버님, 어머님, 당분간 친정에가 지내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건 칠거지약이라고 하던가. 은화는 시부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김진사는 말없이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시어미는 정이라도 때려놓은 듯 냉정했다. 첩과 아기에게 푹 빠진 남편도 정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막상 시댁에서 나왔지만 은화는 그렇게 돌아가 친정의 누가 될 수는 없었다.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보는 거야.
은화는 아무래도 아녀자의 몸으로는 위험이 너무 많아 남장을 하고 다니기로 했다. 그러나 남장을 했어도 야리야리한 손과 가냘픈 몸매는 숨길 수가 없었다. 은화는 주막을 찾아가 요기를 하고 날이 밝으면 산을 넘어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마음먹었다. 날이 밝아 주막을 나서는데 주모가 불러세웠다. 여보시오, 곱상한 젊은 양반. 왜 그러시오? 보아하니 산을 넘으려나 본데 산적이 나오는 곳이니 혼자 넘어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시오. 그렇게 발목이 잡힌 채 남장을 한 은화는 일행을 모으기 위해 주막에 반나절을 머물렀다. 하지만 산을 넘으려는 일행은 고작 서너 명. 산적에 대한 소문 때문에 차라리 먼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탓이었다. 어쩔 수 없구려. 그만 갑시다. 힘께나 쓸만한 남자가 한마디 했다. 그들은 그렇게 산길에 접어들었다. 인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험한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모두 그 자리에 서라! 수염을 기른 덩치 큰 사내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산적이 저만치서 나타나 소리치며 쫓아오고 있었다. 은화와 함께 고개를 넘던 남자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전대와 보따리를 팽개치고 산 밑으로 달아나 버렸다. 남은 건 남장을 한 은화 혼자였다. 넌 뭐냐? 야들야들한 손이며 봉긋한 가슴을 보니 이거 남장 여자 아냐? 산적들이 은화를 놓고 희롱을 해댔다. 비켜라! 건드리지 마! 두목인 듯한 수염을 기른 사내가 은화를 자기 말에 태우고 산채로 향했다. 그렇게 은화는 산적 두목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사내는 은화가 평범한 아녀자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당신 누구요? 무슨 사연으로 남장을 하고 산을 넘으려던 거요? 사실은 은화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산적 두목에게 눈물로 털어놓았다. 산적 두목도 묵과에 급제를 했지만 서자인 탓에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처지를 비관하다가 이렇게 산에 들어와 살게 된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었다. 우리 이렇게 된 거 정식으로 같이 삽시다. 두 사람은 산채에서 산적들을 모아놓고 혼례를 올렸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와 사람답게 살기로 작정했다. 산적 두목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 새롭게 시작할 생각이다. 현재에 만족하는 자는 그대로 있어도 좋다. 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는 각자 자유롭게 돌아가도 좋다. 그동안 모은 돈은 골고루 나누도록 하겠다. 그렇게 산채는 해체되었고 산을 넘는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이던 산적들은 사라졌다. 그동안 골머리를 앓던 관청도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다. 은화와 산적 두목 출신 남편은 아무도 모르는 땅에 자리를 잡고 음식점을 열었다. 친정 핏줄을 이어받았는지 은화는 장사 수완이 남달랐고 음식 솜씨 또한 뛰어나 손님이 넘쳐났다. 집적거리는 손님이나 말썽 부리는 주정뱅이는 산적 두목 출신 남편 앞에서 순한 양이 되었다. 착한 심성을 가진 은화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나 거린들을 마다하지 않고 음식을 배불리 먹도록 제공해주며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산적 두목과 결혼한 은화는 1년 후에 떡두꺼비 같은 아이를 낳았다. 그동안 시집에서 온갖 순환을 겪으며 살아온 은화는 아들, 딸 넷을 낳고 산적 두목이었던  、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 。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았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했다. 그들에겐 외동딸이 있었는데 곱게 길러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 이웃마을 총각과 혼담이 오가고 마침내 결혼을 앞두게 되었다. 시댁에 가서 잘해야 할 텐데 눈밖에 나지 않게 잘 가르쳐 보냅시다. 부부는 외동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너무 순진해서 걱정이었다. 얘야, 이리 좀 오너라. 어머니 부르셨어요? 시집 가면 힘들어도 꾹 참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딸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어머니, 시집 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꼭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며 심각하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말고. 어머니가 대답하자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도 부부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딸에게 그 말을 강조했고 그때마다 딸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외동딸은 이웃마을 박조시댁 작은 아들과 정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딸은 기뻐하기는커녕 마치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기운이 쑥 빠진 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었다. 얘야, 왜 그러느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는 혼례를 앞둔 외동딸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저희가 왜 그러지요?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아니면 신랑이 마음에 안 드나?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도 결과는 아주 건강했다. 그래도 여전히 딸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때로는 그 얼굴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지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딸이 혼례를 치르고 시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시집간 첫날부터 시댁엔 난리가 났다. 시집온 새색시가 불러도 모른 척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거냐? 말을 못하지 않느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고 노발대발했다. 새아기 좀 들어오라고 해라. 안방으로 불려온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물었다. 예, 아가야, 너 내 말 알아듣느냐? 그러자 딸은 입을 꼭 다물고 고개만 끄덕끄덕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말을 못하느냐? 그러자 며느리는 입을 더 꼭 다물었다. 시부모는 답답해하며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가서 아침밥을 했다. 솥에 밥을 안 치고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지피던 불을 놔두고는 헐레벌떡 뒷간으로 뛰어갔다. 볼일을 다 보고 부엌에 들어와 보니 이게 웬일인가? 불씨가 옆에 쌓아놓은 땔감에 붙어버려 부엌에 불이 번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너무 당황해 항아리에 있던 물을 바가지로 떠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턱도 없었다. 불이 점점 더 번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겁이 나서 들고 있던 바가지를 가지고 부엌을 나왔다. 친정 부모에게 교육을 철저히 받은 며느리는 입을 꼭 다물고 바가지로 마루를 탕탕탕 쳐댔다.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시부모와 남편이 방에서 나왔다. 아가, 아침 대바람부터 왜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어리둥절하며 나온 시어머니가 물어보자 며느리는 부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바가지만 쳐댔다. 다들 부엌 쪽을 쳐다보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부엌에서 벌건 불꽃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다들 깜짝 놀라 부엌으로 몰려갔다. 어쩌다 이런 일이?
간신히 불을 끄고 나서 시아버지는 망연자실했다. 안 되겠어요. 친정으로 보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시아버지가 아들을 불렀다. 오늘 가마에 태워서 친정으로 보내라. 이러다간 집안 다 날려버리겠다. 아버님, 그렇지만 어떡해. 남편은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아버지의 불호령에 입을 꼭 다물었다. 당장 내 말대로 해라. 새색 씨는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친정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랐다. 시댁에 가면 힘들어도 꼭 참고 규모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새색 씨는 흐르는 눈물을 꾹 참고 가마에 올라타고 신랑을 따라 친정길에 나섰다. 얼마나 갔을까?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신부는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었다. 흔들거리는 가마 안에서 참다 못한 신부가 그동안 지켜온 가르침을 깨고 신랑을 불렀다. 저 서방님, 가마 좀 세워주세요. 어떻게 된 거요? 당신 말할 줄을 아는구려? 볼 일이 급해서 그만. 급하게 볼 일을 보고 온 새색 씨가 그동안의 사정을 신랑에게 털어놓았다. 뭐요? 규모거리 3년, 벙어리 3년을 지키려고 그랬단 말이요? 신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가마꾼에게 말했다. 가마를 돌리시오. 집으로 갑시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의 사정을 부모에게 설명했다. 시부모는 웃으며 마음고생이 컸을 새색 씨를 다정하게 보듬어 주었다. 순진한 며느리는 그 뒤로도 말도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아들, 딸 잘 낳고 남편과 오손도손 잘 살았다. 처녀가 갓을 쓴 사연. 먹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한 차례 퍼붓고 지나가더니 비가 그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햇살이 내리쬐었다. 꽃과 풀잎이 한층 더 선명한 빛을 띠는 산빛 아래서 나무를 캐고 있는 처녀 뒤로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가고 있었다. 옥순아, 눈 좀 감아봐. 옥순이가 그 소리에 살포시 눈을 감자 총각은 한아름 꺾어온 꽃다발을 앞에 내밀었다. 자, 이거 받아. 아, 냄새 좋다. 옥순이는 꽃다발을 코에 대고 향기를 맡았다. 그거 받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시집 오는 거다. 순 엉터리, 그런 게 어딨어? 옥순이는 입을 삐죽 내밀며 덕삼이를 흘겨보았지만 싫지 않은 눈치다. 덕삼이와 옥순이는 한 동네에서 자랐다. 덕삼이가 나이가 2살 더 많았지만 심성이 착해 언제나 옥순이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곤 했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덕삼이는 옥순이는 내 색시야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옥순이도 다른 남자는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막상 덕삼이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었다. 그날도 두 사람은 헤어짐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옆집 돌쇠가 징집되어 갔단다. 돌쇠가요? 그래, 너도 불려가면 어쩌냐? 걱정이구나. 어머니도 참 걱정하지 마세요. 덕삼의 가슴엔 변방에서 쳐들어와 백성들을 죽이고 누략질을 일삼는 오랑캐를 무찌르겠다는 혈기가 끌어올랐다. 얼마 후 덕삼도 소집 명령을 받았다. 전세가 좋지 않아 홀어머니를 모시는 덕삼이까지도 나라의 부름을 받아야 했다. 나 전쟁터에 가기도 했어. 뭐?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잘 다녀올게. 덕삼은 그렇게 홀어머니와 옥순이를 남겨두고 전장으로 떠나갔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하지만 덕삼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대규모로 쳐들어온 적군으로 인해 예상외로 고전하는 바람에 지원병을 모집하는 상황이었다. 무사히 잘 있을까? 옥순이는 덕삼의 안부가 궁금했지만 전장에서 들리는 건 좋지 않은 소식뿐이었다. 덕삼이보다 먼저 전쟁터에 간 돌쇠의 죽음이 그중 하나였다. 이대로 있지 못하겠어.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전쟁터로 달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옥순이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결심을 한 듯 일어섰다. 그리고는 갓과 남자 옷을 구해와서 삼배로 가슴을 동여매더니 갓을 쓰고 남장을 했다. 옥순이가 찾아간 곳은 지원병을 모집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야리야리한 몸으로 싸울 수 있겠어? 보기보다 단단합니다. 옥순이는 일부러 사내다운 척을 했다. 그렇게 옥순이는 사내들 틈에 끼어 훈련을 시작했다. 옥순이는 사내들에 뒤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고된 훈련을 이겨냈다. 그런데 갓을 벗으면 여자인기에 드러날까봐 갓을 벗기가 두려워 갓을 쓴 채로 지내야 했다. 이봐, 저 친구는 갓을 쓰고 있네? 아버지가 물려준 거라 절대로 벗지 않는다네. 그때부터 옥순이는 갓쓴애로 불렸다. 옥순이가 속한 보충 인력이 변방에 투입되자 덕삼은 남장을 하고 찾아온 옥순이를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걱정돼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두 사람은 재회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만남도 잠시 갓쓴애로 신분을 감추고 생활해야 하는 옥순이와 덕삼은 다시 헤어져야 했다. 각자의 부대로 나뉘어 적들을 막아야 하는 운명이었다. 그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밤, 덕삼이 적의 손에 쓰러졌다. 덕삼의 죽음을 알게 된 옥순이는 덕삼의 원수를 갚겠다는 듯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다. 마침내 침략자들이 아군의 거센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달아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치열한 싸움에서 옥순이도 끝내 침략자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다. 갓이 벗겨지고 옷이 찢겨나갔다. 감추어온 옥순이의 신분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갓쓴애가 여자였잖아. 어쩐지 조금 이상하더라니.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내들의 입을 통해 전쟁터에 있던 갓쓴애가 처녀였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갓쓴애가 가스네 또는 가시네로 불리면서 처녀를 가시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노인의 며느리와 황당한 가짜 아들. 강화도에 안귀남이란 사람이 살았다. 후손이 없어 근심에 쌓인 부모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 금이야 오기야 하고 귀여워하며 키운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어릴 적 이름은 오래 살라는 뜻으로 장수라고 불렀다. 그러나 버릇없이 제멋대로 자란 귀남은 글공부는 물론 종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노는 게 전부였다. 하루는 우연히 길을 가는데 사또의 행차를 알리는 길잡이의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길을 피해 옆으로 비켜서자 사또는 위세 좋게 가마를 타고 지나갔다. 귀남은 행차의 뒤를 따라 관하로 들어가 보았다. 사또가 높은 대청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사람들을 호령하며 일을 처리하는 위용이 여간 부럽지가 않았다. 넋을 잃고 온종일 구경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귀남은 매일같이 사또 흉내를 내느라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벼슬을 얻을 수 있나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어느 짓궂은 사람이 벼슬하기 어렵지 않아. 한양으로 가서 임금님을 만나 뵙고 부탁만 하면 되는 거지. 하고 놀려주었다. 그러자 어리석은 귀남이 그 말을 믿고 결심했다. 그래, 한양으로 떠나는 거야.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귀남은 아버지 돈을 몇 냥 훔쳐서 한양을 향해 달아났다. 하지만 배를 타려고 포구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돈 한 푼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몇 냥을 가지고 한양에 간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마침 마푸나루로 가는 관선이 하나 있었는데 심부름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는 덮어놓고 일을 하겠다며 배를 타고는 만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물어보는 것이었다. 임금님에게 벼슬을 부탁하러 가는데 한양에 언제 도착합니까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정신나간 멍청이라며 놀려댔다. 그러나 오직 한 노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관심과 동정을 보이며 애써 보살펴주려 했다. 가던 길에 배는 물건을 실으려고 성창포에 정박하고 있었다. 그날 밤에 마푸나루로 떠날 예정이었다. 안귀남이 배에서 내려 해안가 바위에 드러누워 있을 때 노인이 다가왔다. 조용히 부탁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겠나? 무슨 말씀이신데요? 살갑게 대하던 영감이 하는 말이어서 안귀남은 관심을 보였다. 내 아들 장택수와 너는 내가 봐도 분간 못할 정도로 얼굴이 닮았구나. 그래요? 내 아들이 이번에 관리 시험에 합격해서 통진 현감이 되었단 말이다. 영감은 말하기를 망설였다. 귀남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것도 걱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아들이 간밤에 병이 들어 미처 손도 못 쓰고 죽었단 말이야. 영감이 머뭇거렸다. 안귀남은 영감의 의도를 짐작했는지 영감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참 안 됐군요. 그래서 너한테 긴히 말하는 거다. 네가 내 아들의 옷을 입고 아들 행세를 하란 말이다. 관에서 받는 봉급을 반반씩 나눴으면 서로 좋지 않겠니? 서로 좋은 일이라면 못할 거야 없죠. 그래, 그렇게만 해준다면 둘 다 좋은 일이지. 그리하여 그날부터 안귀남은 영감의 죽은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대리 행세를 하게 되었다. 날이 밝자 뱃사람들은 간밤에 안귀남이 바다에 빠졌는지 사라졌다고 떠들썩했다. 엉큼한 장영감은 불쌍한 녀석 같으니 이렇게 싱겁게 죽을 줄은 몰랐구나 하고 잠옷 슬퍼하는 척하며 동정에 맞이 않았다. 안귀남은 현지에 부임하자 처음에는 관사를 반으로 나눠 두 집 살림을 하게 되었다. 영감은 과부가 된 며느리와 같이 살고 안귀남은 이름과 성을 바꿔 영감의 아들 행세를 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꿈에도 그들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돈과 재산 관리는 일체 영감이 맡아 있는데 부임하고 3년이 지나자 큰 돈을 모으게 되었다. 귀남은 시간이 지나며 영감을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다 보니 자기가 진짜 아들처럼 느껴졌다. 영감이 어느 날 귀남에게 말했다. 이보게,
자네도 이제 장가 가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을 들은 귀남은 귓불이 빨개졌다. 얼마 전부터 사모하던 여인이 생긴 것이다. 노련한 영감이 그걸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고 느닷없이 물어보는 말에 귀남은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어쩔 줄 몰랐다. 마음에 둔 사람이라도 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는 영감의 말에 귀남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사실 귀남은 얼마 전부터 영감의 며느리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한 집에 살면서 마주칠 때마다 귀남의 마음이 요동쳤다. 며느리도 시집와서 1년도 채 안 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상심이 컸다. 영감은 며느리에게 떠나기를 수차례 말했으나 며느리는 여길 떠나면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자기가 떠나면 시아버지를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 그냥 머무르게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귀남과 며느리가 한 집에 살게 되었고 차츰 서로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감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듯 했다. 내가 죽기 전에 저 애들을 맺어줘야겠구나. 죽은 아들도 내 뜻을 이해하겠지. 영감은 쇳불도 당김에 뺀다는 듯 귀남과 며느리를 불러들여 속마음을 물었다. 그리고는 며칠 후 그들은 조용히 혼사를 치렀다. 물론 당연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벼슬도 얻고 결혼도 한 귀남은 하루하루가 마냥 기쁘기만 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그들에게도 운명의 날이 오고 말았다. 강화 부윤이 갈리게 되면서 새로 부임한 부윤이 바로 안귀남의 고모 아들이었다. 그는 문과에 급제한 뒤 벼슬을 하다가 처음으로 지방으로 나오게 된 사람이었다. 안귀남은 몹시 난처했다. 이거 어쩌지? 하필이면 형님이 이곳에 부임해 오다니. 만나면 틀림없이 사실이 드러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직속 상관이니 안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부윤이 부임해 오던 날 안귀남은 형님 앞에 나아가 인사를 드렸다. 부윤은 그의 얼굴과 이력을 보고 놀랐다. 세상에 얼굴이 저토록 닮은 사람도 있을 수 있나? 그러나 이력이 안귀남이 아니라 장택수 아닌가? 끝내 의심이 풀리지 않은 부윤은 자기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다. 어머니는 사람도 확인하기 전에 눈물부터 흘렸다. 그 집에 자식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더니만 얼굴이 비슷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부윤은 공연한 소리를 했구나 싶어 후회가 되었다. 본인이 아니어도 좋으니 어디 한번 보자. 부윤은 곧 그를 불러들이도록 했다. 안귀남은 몸이 달았다. 들어오라는 소리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머리를 숙이고 이맛살을 찡그렸다. 들통이 나는가 보구나. 안귀남은 짐짓 황송한 듯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조아리기만 했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내 조카와 얼굴이 똑같다니 자세히 한번 보고 싶소. 한참을 유심히 뜯어보던 부윤 어머니는 틀림없이 내 조카다. 내가 내 조카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 하고 눈물이 글썽했다. 가짜 택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황한 빛을 감추며 그는 천연스럽게 말했다. 들새가 어찌 감히 봉황의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 얼굴이 같은 사람은 옛날에도 있는 줄 아옵니다. 뒤늦게 지혜가 뚫린 안귀남은 무식하면서도 말은 곧잘 유식하게 하는 편이었다. 소인은 그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조카도 아닌 사람을 앞에 놓고
조카를 본 듯 수다를 떨던 부인도 물러가겠다는 그를 굳이 붙잡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돌아서서 나가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부인은 문턱을 막 넘어서려는 그의 뒤통수에다 갑작스레 안귀남의 어릴 적 이름을 불렀다. 장수야. 갑자기 어릴 때 이름을 부르는지라 가짜 택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려 얼핏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의 순간적인 지혜에 그만 당하고 만 것이다. 부인은 이번엔 얼굴에 노기를 띠며 야무진 목소리로 일렀다. 너는 내 조카 안귀남이 틀림없다. 어떻게 부모를 배반하고 친척을 속여가며 벼슬만을 그렇게도 소중히 한단 말이냐? 황공하오나 저는 분명 대부인의 조카가 아니옵니다. 그는 여전히 배짱으로만 나갔다. 무슨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마는 너는 내 조카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장수야 하고 내 어릴 때 이름을 불렀을 때 뒤를 돌아볼 턱이 없지 않느냐? 그는 할 말이 없었다. 네가 끝내 억지를 쓴다면 사촌형을 시켜 법으로서 너를 다스리게 할 테다. 이제는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다. 한참을 머리만 숙이고 있던 안귀남은 마침내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내막을 한 부유는 더욱 놀랐다. 이 일이 상부에 알려지는 날이면 목숨이 위태롭다. 하루빨리 벼슬을 그만두거라. 알겠습니다. 형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 일이 끝나는 대로 인사이동을 할 터이니 병이 난 것처럼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거라. 이번엔 진짜 안귀남의 이름으로 내게 적당한 벼슬자리를 하나 주마. 안귀남은 불행이 있을 때마다 행운이 뒤따르는 특이한 자였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다시 만나 뵙고 그동안의 모든 사정을 낱낱이 고했다. 귀남의 말을 들은 부모는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들였고 장영감을 근방으로 불러들여 잘 섬기게 했다. 그렇게 본래의 삶을 살게 된 귀남은 마음 편하게 고향에 와서 살게 되었고 얼마 후에 사촌형인 부윤 덕분에 순풍에 돛단 듯이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되었다. 주인을 구한 누렁이. 어느 마을에 이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인품이 인자하고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에 칭찬이 자자했다. 그리고 누렁이라고 부르는 개를 한 마리 길렀는데 마치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무척 사랑해 주었고 누렁이도 그를 몹시 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선비가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둑을 만났다. 늦은 저녁 무렵이었고 게다가 으슥한 산길이라서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도둑이 소리쳤다. 꼼짝 말고 있는 돈 전부 내놔라. 다행히 도둑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선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내주었다. 그러나 도둑은 후환이 두려웠든지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안 됐지만 너를 없애야겠다. 이선비는 있는 힘을 다해 칼을 피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 도둑의 허리를 덥석 잡았다.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무서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힘이 약한 이선비는 도둑 밑에 꼼짝 못하고 짓눌려버렸다. 안간힘을 다해 몸을 비틀고 발버둥 치다 보니 도둑은 저만치 떨어진 칼을 집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한쪽 손으로 이선비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또 한쪽 손으로 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때 저만치 바람처럼 달려오는 물체가 있었다. 바로 이선비가 기르는 듬직한 누렁이였다. 순간 이선비가 소리를 질렀다. 누렁아, 어서 저 칼을 갖다 버려라. 누렁이는 그 말을 들었다는 듯이 뛰어와서 도둑의 손이 막 닿으려는 칼을
입에 물고서 쏜살같이 뛰어갔다. 그리고는 어느 틈에 다시 돌아와 도둑의 뒷다리를 냅다 물어뜯었다. 도둑이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서자 이번에는 팔을 꽉 물고 그 자리에 잡아뜨렸다. 누렁이는 한 번 물었던 도둑을 놓지 않았다. 이선비는 그동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우선 누렁이를 떼어놓은 후 도둑을 관가로 끌고 갔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이선비는 자기를 살려준 충성된 누렁이를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다. 그 후 어느 날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이선비가 건넌 마을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이 잔뜩 취해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다. 그때도 함께 따라온 누렁이는 주인 곁에 쭈그려 앉아 밤이 깊도록 지키고 있었다. 때는 늦가을이라서 나뭇잎도 다 떨어져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불이 타오르더니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차츰 이선비 쪽으로 타오기 시작했다. 산불이 나서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다. 누렁이는 마구 지저대며 이선비를 깨우려고 했다. 그러나 이선비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진 채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이미 불길이 가까워져서 더 있다가는 이선비를 태워버리고 말 것 같았다. 주위를 서성거리며 초조해하던 누렁이가 이선비의 옷자락을 잡아 끌고 발로 두드려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누렁이는 바로 근처에 있는 냇물로 뛰어가 물속에 뛰어들더니 다시 솟구쳐 나와 주인이 누운 그 둘레를 빙 둘러가며 뒹굴었다. 이런 일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이선비의 둘레가 축축하게 무뎌졌자 바람의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던 불길이 그곳만 태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번져갔다. 덕분에 이선비는 무사히 살아나게 되었다. 한참 후에야 잠에서 깨어난 이선비는 자기 주변이 시커멓게 탄 걸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물에 흥건히 젖은 채 지쳐 쓰러진 누렁이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가 또 나를 구해주었구나. 이선비는 누렁이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 후 또 위험한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이선비가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다. 이선비는 기겁을 하고 주저앉아 버렸고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단숨에 이선비를 덮쳤다. 호랑이의 앞발에 채어 찢어진 어깨에서 피가 쏟아졌다. 호랑이는 다시 달려들었고 앞발로 후려치자 이선비는 기절하고 말았다.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이선비의 누렁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호랑이의 한쪽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호랑이는 자기 한쪽 다리에 달라붙은 짐승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며 핥히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다. 호랑이를 물고 늘어진 누렁이는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호랑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 무서운 싸움은 얼마 안 있어 잠잠해졌다. 마침내 호랑이의 육중한 몸이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져버렸다. 정신이 든 이선비는 그제야 누렁이를 호랑이 몸에서 떼어놓았다. 누렁이는 무참하게 찢겨져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다. 이선비와 누렁이는 서로 의지하면서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누렁이는 그동안에도 자기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선비의 몸을 연신 핥고 또 핥았다. 그 덕분인지 이선비의 상처에서 피가 조금씩 멎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이선비는 심한 상처와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자 누렁이는 마을 쪽을 향하여 미친 듯이 짖었다. 밤중에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와서 쓰러져 있는 이선비를 구했다. 하지만 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를 듣고 주인의 몸에 기댄 채 숨을 거두었다. 누렁이의 의로운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의로운 개에 묘라는 묘비를 세우고 무덤을 높이 쌓아 올려주었다. 사랑스런 대지레. 어느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식은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어느 날 아름다운 왕비가 연못가에 앉아 있는데 커다란 개가 기어 나오더니 말했다. 왕비님, 왕비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담하고 고상한 노파로 변했다. 노파는 왕비를 데리고 숲속으로 걸어갔다. 왕비는 그 숲에 셀 수 없이 자주 들어가 보았지만 그 길은 처음이었다. 의아해하며 따라가니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궁전이 나타났다. 궁전 문이 열리더니 요정 6명이 나타났다. 그들 모두 왕비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더니 각자 보석으로 만든 꽃을 한 송이씩 선물로 주었다. 장미, 튤립, 아네모네, 컬럼바인, 카네이션, 그리고 석류꽃이었다. 왕비님, 왕비님께서 곧 예쁜 공주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왕비님은 공주님을 대지레라고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공주님이 태어나시면 저희를 부르십시오. 저희가 공주님에게 훌륭한 성품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꽃다발을 들고 저희를 생각하시면서 꽃 이름을 하나씩 부르십시오. 그러면 즉시 저희가 왕비님의 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왕비는 궁전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공주가 태어났고 왕비는 아기에게 대지레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왕비는 꽃다발을 들고 꽃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 그러자 요정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궁전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기를 안고 입맞춤을 했다. 요정들은 각자 미덕과 재치와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재산과 건강을, 그리고 마지막 요정은 자기가 했던 모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아기에게 선물했다. 요정들이 어린 공주에게 멋진 선물을 주자 왕비는 감사 인사를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개가 문보다 더 큰 몸 때문에 간신히 문 안으로 들어왔다. 왕비님,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군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나요? 내 동생들을 당신에게 소개해 준 이가 바로 나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내 동생들은 다 초대하면서 어찌 나만 무시할 수 있나요? 왕비는 사과했다. 요정들도 연못의 요정인 개가 아기에게 불행을 선물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개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 아, 좋아요. 내가 생각했던 불행을 대지레에게 주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한마디 경고하죠. 이 아이가 15살이 되기 전에 낮에 빛을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죽게 될 거예요. 개가 떠나자 요정들은 문과 창문이 없는 궁전을 지어 예언된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공주를 그곳에서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요술방망이로 바닥을 3번 두드리니 한순간에 창문이 없는 궁전이 만들어졌다. 그 안에는 촛불 이외에는 다른 빛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촛불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마치 나처럼 밝았다. 공주는 매우 영리해서 뭐든지 빨리 배웠고 외모까지도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왕은 왕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공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마음이 고운 요정들이 때때로 공주를 만나러 왔다. 공주가 그 궁전을 떠날 시기가 다가오자 여왕은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세상에 이름이 나 있는 유명한 궁전 곳곳에 보냈다. 공주의 초상화를 보고 반하지 않는 왕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앤드류 왕자는 공주의 초상화를 보고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앤드류 왕자는 초상화 속의 공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왕인 앤드류의 아버지는 요즘 아들이 왜 그렇게 침울한지 물었다.
사실은 대지레 공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공주의 초상화를 왕에게 보여주었다. 그림을 보고 왕이 말했다. 앤드류,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내 궁전에 들어와 살게 된다면 나도 다시 젊어질 것 같구나. 왕자는 대지레 공주의 뜻을 알아보려고 사신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사신으로 페르난도라는 기품 있는 젊은 귀족이 선택되었다. 페르난도, 이 결혼에 내 생명을 다 걸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오. 반드시 공주를 모시고 와야 하오. 사신은 공주에게 줄 선물과 왕자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를 가지고 대지레 공주가 있는 성으로 갔다. 사신이 온다는 소식에 왕과 왕비는 매우 들떠 있었다. 앤드류 왕자의 성품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기에 공주에 걸맞은 사위를 얻게 되었다는 기쁨이 솟았다. 왕과 왕비는 사신에게 대지레 공주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으나 튤립 요정이 막았다. 왕비님, 아직 안 됩니다. 공주님이 아직 15살이 되지 않았으니 저 사신을 따라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왕비는 요정의 충고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사신은 도착하자마자 공주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주를 만날 수 없다는 답변에 놀랄 뿐이었다. 왕은 페르난도에게 공주가 연못의 요정에게 불행한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공주가 15살이 되려면 아직도 3달 남았다고 했다. 뜻대로 공주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페르난도는 왕에게 작별을 구한 뒤에 돌아갔다. 왕자는 3달이나 공주를 만날 수 없다는 말에 낙심해서 결국 병이 들어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 왕은 매우 상심하며 대지레의 부모님을 만나 당장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왕자의 초상화를 받은 대지레는 매일같이 기쁜 마음으로 초상화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왕자 역시 공주의 초상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대지레의 시녀인 로즐루와 제클린은 모두 대지레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다. 시녀 로즐루는 공주를 무척 아꼈고 언제나 신의가 있었다. 그러나 제클린은 대지레 공주를 질투하고 있었다. 제클린의 어머니는 공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유모였는데 지금은 시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딸 제클린을 맹목적일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기 딸이 미워하는 대지레의 행복을 빌고 싶지 않았다. 페르난도는 다시 길을 재촉하여 대지레가 사는 도시로 와서 왕과 왕비에게 만약 공주님을 왕자님에게 당장 보내지 않으면 왕자님이 죽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왕비는 공주의 궁으로 가서 왕자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대지레 공주는 매우 슬퍼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왕자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게다. 단 내가 염려하는 것은 연못 요정의 예언이란다. 제가 마차를 타고 가면 안 될까요? 마차의 출구를 완전히 막아서 낮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없나요? 가다가 밤이 되면 마차 문을 열어 제게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앤드류 왕자의 궁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왕과 왕비는 페르난도에게 공주가 빠른 시일에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사신은 무척 고마워하며 다시 왕자에게 돌아갔다. 유리창이 전혀 없는 마차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왕국의 1등 귀족 중 한 명이 마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대지레는 시녀인 로즐루, 제클린과 함께 마차에 탔다. 공주를 시샘하는 제클린은 앤드류의 초상화를 보고 남모르게 앤드류 왕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공주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공주가 앤드류 왕자와 결혼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자 제클린 어머니는 최대한 그 결혼을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제클린은 자기 어머니를 재촉하고 꾀를 내어 일을 꾸몄다. 햇살이 밝게 비추는 한낮에 기다란 칼로 마차 지붕을 그어 틈을 낸 것이다. 그러자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데지레 공주는 햇빛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햇빛을 보자마자 갑자기 하얀 암사슴으로 변하더니 곧바로 마차에서 뛰어내려 숲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이런 사건을 만든 연못의 요정은 마치 온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듯 천둥과 번개를 내리쳤다. 마차에 남은 시녀 로줄로는 공주를 찾아 숲으로 뛰어갔지만 제클린은 화려한 대지레의 옷을 입고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왕자의 궁전으로 갔다. 그 도시에 가까이 갔을 때 시종과 함께 마중 나온 왕은 가짜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보자마자 몇 소리를 지르며 쓰러질 뻔했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데지레 공주가 맞는 건가? 폐하, 제가 데지레 공주입니다. 제 부모님이신 왕과 왕비의 친서와 보석함을 폐하께 드리고자 합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페르난도에게 몸을 기대고 있던 왕자가 제클린에게 다가갔다. 데지레가 아름다움의 화신이라면 제클린은 그야말로 추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녀의 모습에 왕자는 놀라 소리를 지르며 왕에게 말했다. 제가 속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왕자님? 왕자님이 속다니요. 제가 왕자님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데지레입니다. 아니,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초상화 속의 데지레 공주와는 전혀 닮지 않았어. 왕은 가짜 공주와 시녀를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에 가두라고 했다. 앤드류 왕자는 그 일로 시름이 더해 도저히 궁전에서 살 수 없었다. 그는 몰래 궁전을 떠나 외딴 곳에 가서 나머지 생을 보내기로 했다. 어디로 가든 자기를 따라줄 페르난도에게 계획을 말했다. 아버지에게는 안정을 찾게 되면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겼다. 신하들 모두 왕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고 있을 때 왕자와 페르난도는 성을 빠져나갔다. 사흘 동안 계속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들은 숲속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왕자는 말에서 내려 쉬고 있었고 페르난도는 기운을 차리게 해줄 과일을 구하러 갔다. 그때는 암사슴이 숲으로 들어온 지 한참 지난 후였다. 튤립 요정은 공주의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며 시녀 로줄로에게 숲으로 가서 공주를 보호하게 했다. 로줄로가 열심히 아가씨를 찾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암사슴 한 마리가 그녀를 보더니 뛰어와 그녀의 볼에 다정하게 입맞춤을 했다. 로줄로가 유심히 암사슴을 살펴보니 분명히 사랑스런 공주였다. 로줄로와 암사슴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튤립 요정이 나타났다. 로줄로는 요정에게 데지레의 모습을 원래대로 만들어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단지 하루 중에 잠깐만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밤이 찾아오면 공주님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다시 동이 트면 암사슴이 되어 다른 동물들처럼 평원과 숲을 누비며 뛰어다니게 되죠. 이 길을 따라가세요. 작은 오두막이 나타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요정은 사라졌다. 암사슴과 로줄로가 요정이 일러준 대로 가보니 오두막 앞에 노파가 앉아 있었다. 노파는 지프로 바구니 만드는 일을 막 끝내는 중이었다. 노파는 그들을 아늑한 방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 작은 침대가 둘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데지레는 공주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주는 노파가 준비해준 과일을 먹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해가 뜨자마자
공주의 몸은 다시 암사슴이 되어 숲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우연히 페르난도가 오두막으로 오게 되었다. 그는 노파에게 왕자에게 먹일 음식을 구할 수 있을지 물었다. 노파는 그에게 과일 한 바구니를 주며 밤이 되면 오두막에 와서 지내라고 했다. 페르난도는 고마워하며 그 청을 받아들였다. 왕자는 날이 밝자 사냥을 하려고 숲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암사슴이 달려가는 것을 발견한 그는 재빨리 암사슴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 암사슴은 바로 대지레였다. 다행히도 튤립 요정이 그 화살이 비껴가게 해주었다. 왕자의 시야에서 암사슴이 멀어지더니 사라졌다. 다음 날 왕자는 다시 그 숲으로 갔다. 그 암사슴을 꼭 잡고 싶었다. 한참 동안 숲을 헤매고 다닌 왕자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가 잠든 동안 암사슴이 그에게 다가왔다. 암사슴은 왕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를 툭툭 쳤다. 그 바람에 왕자가 깨어났다. 눈앞에 앉아있는 암사슴을 본 왕자는 순간 깜짝 놀랐다. 암사슴은 다시 숲으로 달아나고 그는 사슴을 뒤쫓았다. 암사슴은 지쳐서 더는 뛸 수 없었다. 사슴이 힘이 빠져 주저앉자 왕자는 나뭇가지를 꺾어 잔가지로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밤이 다가오자 그녀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을 때 다행히 왕자가 물을 먹으려고 잠시 그녀 곁을 떠나게 되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살그머니 도망쳐서 무사히 오두막으로 갔다. 물을 마시고 돌아온 왕자는 암사슴이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왕자는 페르난도에게 낮에 암사슴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며칠 후 다시 암사슴이 된 드지레가 숲으로 들어가던 중 왕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피하지 못하고 왕자가 쏜 화살에 다리를 맞고 말았다.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도망가려 했으나 결국 주저앉고 말았다. 암사슴이 피를 흘리는 모습에 왕자는 무척 가슴이 아팠다. 풀을 꺾고 와서 다리에 둘둘 감아주고 나뭇가지로 누울 자리를 만들었다. 그는 암사슴의 머리를 무릎에 누이고 쓰다듬으며 돌봐주었다. 오두막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왕자는 암사슴을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암사슴을 나무에 묶어놓고 페르난도를 찾으러 갔다. 암사슴은 묶인 것을 풀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때 로줄르가 그곳을 지나다가 암사슴을 풀어주었다. 로줄르가 암사슴을 부축하며 그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왕자와 페르난도가 돌아왔다. 이 사슴은 내가 잡은 것이오. 그러니 어서 내게 넘겨주시오. 왕자가 말했다. 이 사슴은 당신이 잡기 전부터 제 것이랍니다. 만약 암사슴이 죽게 된다면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구해야 합니다. 로줄르의 말에 마음이 넓은 왕자가 아량을 베풀며 암사슴을 포기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왕자는 안으로 들어가 로줄루를 가리키며 노파에게 저 아가씨가 누구인지 물었다. 노파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때 페르난도는 그녀가 데지레 공주의 시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페르난도는 옆방의 광경이 잘 보일 정도로 벽에 구멍을 냈다. 로줄루가 공주의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내가 매일 암사슴이 된 몸으로 그토록 그리던 왕자님을 볼 수밖에 없단 말인가. 말은 한마디도 걸 수 없는데. 페르난도는 그 광경을 보고 무척 놀랐다. 그는 왕자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었다. 왕자는 한눈에
공주를 알아보았다. 왕자는 곧장 대지레에게 달려갔다. 내 화살에 피를 흘린 남사슴이 바로 당신이란 말입니까? 대지레는 그렇다고 했다. 그들은 즉시 궁전으로 돌아가 결혼하기로 했다. 이 모든 일이 튤립 요정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실은 그 예쁜 오두막집에 있던 노파가 바로 튤립 요정이었다. 마침내 연못의 요정이 걸었던 불행한 저주가 풀렸다. 공주는 다시는 암사슴으로 변하지 않았다. 드디어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이 열렸다. 6명의 요정도 결혼식에 참석했다.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과 더불어 페르난도와 로즐레의 결혼식도 함께 행해졌다. 산꼭대기 목장의 노인. 넓은 초원이 있었다. 그 초원의 한쪽은 숲으로, 다른 쪽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러나 산 너머 숲을 가본 양치기는 아무도 없었다. 초원에 사는 사람이라고는 풀로 지붕을 덮은 오두막에 사는 양치기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아주 훌륭한 양치기들이라 지금까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일도 없었다.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양치기는 클리브와 마이크 형제였다. 둘은 형제로 태어나 자라긴 했지만 성품은 마치 다른 나라에서 난 것처럼 서로 달랐다. 클리브는 돈을 벌거나 무언가 차지할 궁리밖에 하지 않지만 마이크는 마지막 빵 한 조각도 배고픈 개와 나눠 가질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욕심 많은 클리브는 자기가 장남이란 걸 내세워 아버지의 양을 죄다 차지하고는 마이크를 양치는 하인으로 삼았다. 형과 다투고 싶지 않았던 마이크는 클리브의 뜻대로 해주었다. 얼마간 형제는 큰 단풍나무 그늘에 외로이 서 있는 아버지의 오두막에서 평화롭게 지냈지만 클리브의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 초원 위에는 물건을 사고 팔 만한 장터도 없었지만 양치기들은 무언가를 사고 팔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양젖으로 버터나 치즈를 만들었다. 잔치가 벌어지면 집집이 새끼 양을 잡았다. 양털을 깎는 한여름이 되면 먼 도시에서 옛날부터 알려진 길을 따라 찾아온 상인들이 물건이나 돈을 주고 양털을 모두 사갔다. 어느 해 여름 우연히 상인들이 클리브의 양털을 최상품이라고 칭찬하며 비싼 값을 쳐주었다. 이것이 양들에게는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클리브는 양털을 좀 더 깎아내지 못해서 안달이 났기 때문이다. 클리브처럼 양털을 바싹 깎아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이크가 아무리 말리고 사정해도 클리브는 가엾은 양들을 면도라도 하듯 벌거벗은 꼴로 만들었다. 간신히 몸을 감쌀 만큼의 양털이 자라나면 클리브는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 없이 양털을 깎았다. 형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마이크는 클리브와 언쟁을 벌이는 일이 잦아졌다. 매번 클리브는 양털을 짧게 깎는 게 양들에게도 좋다고 우겼고 마이크는 이미 양털이 충분하다고 맞섰기 때문에 둘의 다툼은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여전히 클리브는 양털을 깎아 팔아 돈을 벌었고 그렇게 세월이 갔다. 이제 다른 양치기들도 클리브를 부자 취급하게 되었다. 아마도 클리브의 양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양털을 짧게 깎기가 유행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해 여름엔 양털이 북슬북슬하게 잘 자랐다. 클리브는 벌써 양털을 2번이나 깎았지만 한 번 더 깎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양치기들이 안개 낀 가을 아침과 추운 밤을 견디려고 겨울 코트를 꺼내 입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새끼 양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다음에는 암양들이 사라졌다. 이곳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형제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다녀도
한 번 없어진 양들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양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다며 마이크에게 책임을 떠넘긴 클리브는 직접 망을 보았다. 마이크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눈을 떼지 않고 양떼를 지켰다. 하지만 양들은 계속 없어졌다. 양떼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는데 이상한 건 가장 짧게 털을 깎였던 놈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마이크는 망보는 일에 지쳐버렸고 클리브는 속수무책으로 양을 잃었다. 다른 양치기들은 자기가 부자라며 거만했던 클리브를 전혀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마이크가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모두 두 형제를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도 옮겨올까 두려워 피해 다녔다.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양들은 계속 없어졌다. 바람이 불고 날이 아무리 추워도 양들은 계속 사라졌다. 다음해 봄이 되자 클리브와 마이크에게 남은 것이라곤 무리에서 제일 얌전하고 겁이 많았던 늙은 암컷 3마리뿐이었다. 형제는 앵초가 필 때쯤 어느 저녁에 3마리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종일 양에서 눈을 떼지 않던 클리브가 말했다. 동생아, 양 등에 난 털을 좀 깎아야겠어. 안 돼. 자기 몸을 감싸기에도 턱없이 부족한걸? 아직도 가끔 찬바람이 분단 말이야. 마이크가 말렸다. 하지만 클리브는 벌써 오두막으로 가위를 가지러 가버린 뒤였다. 욕심 많은 형에게 질려버린 마이크는 마음을 달래려고 눈을 돌려 높은 산을 쳐다보았다. 양이 없어지기 시작한 이후 줄곧 그는 위안 삼아 아침 저녁으로 산을 쳐다보곤 했었다.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산꼭대기를 바라보던 마이크는 마치 양처럼 생긴 짐승 3마리가 사슴처럼 날쌔게 산꼭대기 바위 틈을 올라가는 걸 보았다. 때마침 가위를 챙겨든 클리브가 3마리 암컷들이 온데간데 없어진 걸 보고 양이 어떻게 된 거냐고 동생에게 물었다. 마이크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자 클리브는 양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떻게 하느냐고 미친 듯이 화를 냈다. 산이나 노을 따위가 해주는 게 뭐가 있기에 한눈을 판 거냐? 이제 양이라곤 단 한 마리도 없단 말이야. 다른 양치기들이 양털 깎을 때나 추수철에 우릴 끼워줄 것 같아? 난 가난하다고 멸시받으면서까지 이 초원에 계속 붙어있지 않겠어. 내가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 말을 고분고분 듣는다면 어디서 일자리 하나쯤은 얻을 수 있겠지. 예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저 산 너머에 솜씨 좋은 양치기들이 산다더라. 거기 가서 일을 거둘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보자. 마이크는 이곳에서 아버지가 남긴 오두막 옆 밀밭을 돌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형이 떠난다니 길동무를 해주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클리브는 자루와 큰 가위를, 마이크는 지팡이와 피리를 챙겨들고 초원을 가로질러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형제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100년 동안 산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더러 하늘에 닿을 듯 높은 산에 올라봤자 바위뿐인 황량한 벌판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이크는 양이 사라졌던 방향으로 가자고 형을 설득했다. 그러나 길이 워낙 험해서 2시간을 오르고 나자 형제는 녹초가 되었다. 양이 간 곳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웃음만 걱정되지 않았던들 둘은 되돌아 내려왔을 것이다. 한낮이 다 되었을 때 형제는 양들이 사슴처럼 잽싸게 올라가 사라졌던 그 바위 틈에 다다랐다. 너무 지쳐 있었던 둘은 잠시 쉬어가려고 바위에 걸터 앉았다. 발은 쑤시고 마음도 무거웠다. 그런데 그때 마치 수많은 양치기가 동시에 흥이 나서 불어대는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클리브와 마이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조였다. 피리 소리를 듣고 있던 형제는 어느덧 발의 통증과 근심을 잊어버렸다. 두 사람은 일어나서 피리 소리를 따라 바위 틈을 기어오르고 보랏빛 꽃이 만발한 넓은 들판을 지났다. 계속 피리 소리를 따라가다 해질 무렵이 되어 산 꼭대기에 다다른 둘은 드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풀과 함께 제비꽃이 가득 피어있는 그 초원에서는 눈처럼 새하얀 양 수천 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고 양떼 한가운데서 웬 노인이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다. 노인은 호랑나비가시 잎처럼 푸른빛에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눈처럼 새하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역시 희고 긴 수염은 무릎에 닿을 정도였다. 노인은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욕심도 없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딘지, 또 저희가 일할 만한 곳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형과 전 양측이라 양이 도망가지 않게 돌보는 일이라면 자신 있답니다. 비록 저희가 가진 양은 다 잃어버렸지만요. 형이 겁을 내어 물러서는 것을 보고 마이크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여긴 산꼭대기 목장이라네. 난 옛날부터 여길 지키던 양측이지. 내 양들은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지만 자네들에게 일거리를 주겠네. 둘 중 누가 털을 잘 깎는가?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 나라 전체에서 저만큼 양털을 바싹 깎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양 한 마리당 옷 한 벌이 나올 만큼 많은 양털을 깎아드릴게요. 클리브가 용기를 내어 나섰다. 자네라면 이 일에 안성맞춤이겠구먼. 달이 뜨면 털을 깎아야 할 녀석들을 불러줌세. 그때까진 앉아서 좀 쉬게나. 내 저녁도 함께 먹고 말이야. 노인이 대답했다. 클리브와 마이크는 기꺼이 노인 옆에 앉았다. 노인은 옆에 놓여있던 가죽 가방에서 빵과 치즈를 꺼내 형제에게 주고 개울에서 물을 떠 마실 뿔잔도 하나 주었다. 식사를 하고 나자 형제는 힘이 솟아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클리브는 자기의 양털 깎는 기술을 보여줄 생각에 은근히 신이 났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마이크도 양털을 바짝 깎을 줄 아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겠지? 형제는 노인 옆에 한가로에 앉아 저 아래 초원 소식을 들려주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달이 뜨자 새하얀 양떼가 노인 주위로 모여들어 드러누웠다. 그런데 노인이 피리를 집어들고 즐거운 곡조를 불기 시작하자마자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늑대 한 무리가 산꼭대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털이 어찌나 긴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클리브는 겁을 먹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노인이 클리브에게 말했다. 어서 가서 털을 깎아주게나. 이놈들은 털을 좀 깎을 필요가 있거든. 클리브는 한 번도 늑대 털을 깎아본 적이 없었지만 좋은 일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늑대에게 다가서자 맨 앞에 있던 놈이 이빨을 드러내고 나머지 늑대들도 따라서 으르렁거렸다. 겁이 난 그는 가위를 던져버리고 노인 뒤로 가 숨어버렸다. 할아버지, 전 양털은 깎을 수 있어도 늑대 털은 못하겠어요. 클리브가 말했다. 저 녀석들은 꼭 털을 깎아줘야 해. 못 깎는다면 산 아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저놈들이 자네들 뒤를 쫓아갈걸? 하지만 둘 중 누구라도 털을 다 깎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놈들을 몽땅 주겠네. 노인이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클리브는 불운을 한탄하며 자신을 이리 데려온 동생이 모든 책임을 지고 늑대밥이 되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보다 더 나쁜 일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한 마이크는 형이 겁에 질려 던져버렸던 가위를 주워들고 제일 가까이 있는 늑대에게 용감하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늑대가 마이크를 알아보기라도 한 듯 얌전히 서서 털을 깎도록 기다렸고 나머지 늑대들도 마치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둥글게 모여들었다. 마이크는 털을 단정하게 깎았지만 형처럼 너무 바싹 깎지는 않았다. 다민 털은 한쪽에 쌓아두었다. 한 마리를 다 끝내고 나자 다른 녀석이 앞으로 나왔고 이런 식으로 마이크는 밝은 달빛 아래에서 늑대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말끔히 일을 마쳤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이 일을 참 잘했네. 대가로 깎은 털과 이놈들을 다 데리고 살던 초원으로 돌아가게나.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이 쓸모없는 형 녀석도 같이 데려가서 조수로 쓰지 그래. 마이크는 늑대떼를 갖게 된 것이 썩 달갑지 않았지만 그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늑대들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양들로 변했다. 단정하게 털이 깎인 양들은 전보다 더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고 마이크가 깎았던 늑대털은 초원 전체에서 제일 질이 좋고 부드러운 양털 더미로 변해 있었다. 클리브는 자기의 빈 가방에 양털을 담고 동생과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노인이 이곳은 요정들의 땅이라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여기서 새벽을 보아서는 안 되니 어서 양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리브와 마이크는 노인에게 감사한 뒤 양떼를 몰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 신기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양치기들은 자기들에게도 그런 행운이 오기를 기대했다. 거인의 계단. 론인 저택이라 부르는 오래된 집에 론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사내 아이 하나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빈이었다. 로빈은 자랄수록 머리가 좋아 깨우치는 것이 누구보다도 빨랐다. 알파벳이 씌어있는 책을 주면 마치 이까지 쉬운 것은 싱거워서 안 읽는다는 듯이 그날로 책을 찢어버렸다. 부부가 아이를 자랑한 건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신동이라고 불렀다. 아기 로빈이 7살 되던 해의 일이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갑자기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지 어째서 없어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사방으로 로빈을 찾아다녔지만 모두 헛걸음치고 돌아왔다. 아이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준다고 했으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 해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래도 아기가 간 곳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 무렵 동네 가까운 곳에 길버트 켈리라는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다. 길버트는 재주 있는 사내였다. 대장간 일을 하므로 말 발굽에 편자를 받기도 하고 삽과 괭이도 잘 만들었다. 길버트는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 점을 쳐주기도 하고 해몽도 해주었으며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부르기도 했다. 또 이웃 아이들의 세대식이 있을 때마다 친절하게 일을 봐주었으므로 젊은이와 여자들로부터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그런 만큼 그에게는 친구들도 많았다. 어느 날 밤 길버트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로빈에 대한 꿈이었다. 길버트의 꿈속에 로빈 소녀는 희고 아름다운 말을 타고 나타났다. 로빈은 거인에게 붙들려가서 그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바위 속에 있는 거인의 궁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7년 동안의 종살이가 오늘 밤으로 끝난답니다, 길버트. 당신이 오늘 밤에 나를 구해준다면 앞으로 평생 당신의 출세를 위해 힘이 되어드리겠어요. 하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얘야, 이게 보통 꿈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니? 길버트는 꿈을 꾸면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요. 로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얀 말이 뒷발을 들어 길버트의 이마를 힘껏 걷어찼다. 길버트는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침대에서 꿈을 꾼 것이었다. 이마에는 말에 챈 자리가 마치 말의 편자 모양으로 벌겋게 자국이 나 있었다. 길버트 켈리는 전부터 여러 사람의 꿈을 풀이해 주었지만 해몽이 어려워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길버트는 거인의 계단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지방 바닷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인의 계단을 알고 있었다. 거인의 계단이라는 건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절벽에 걸쳐 몇 겹으로 겹쳐서 계단처럼 솟아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였다. 그 계단은 보통 집을 한 걸음에 뛰어넘을 만큼 긴 다리를 가진 사람에게나 알맞을 높이였다. 옛날 맥퍼슨이라는 거인은 집을 한 걸음에 뛰어넘었고 3단 뛰기를 하면 1마일쯤은 예사로 뛰어넘었다고 한다. 길버트는 꿈을 꾸고 나서 이런 맥퍼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꿈속에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모험을 떠나기 바로 전에 머리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건 쇠스랑 하나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것으로 동네 사람들의 싸움을 말린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버트는 쇠스랑을 어깨에 메고 나섰다. 길버트는 저녁바람이 시원한 길을 걸어 이웃 동네까지 왔다. 그 동네에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톰이 살고 있었다. 톰은 길버트의 꿈 얘기를 듣더니 그럼 내 배를 타고 가보게 하고 거인의 계단까지 자기가 배를 저어 가주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배를 탔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밤바다를 미끄러지듯이 배가 나아갔다. 땅도 바다도 하늘도 모두 죽은 듯이 고요하여 노젓는 소리만 들렸다. 먼 데서 뱃사람들의 노랫소리와 부두에서 나그네들이 사람 부르는 소리가 가끔 들려올 뿐이었다. 마침 물길이 노를 젓기에 알맞아 얼마 안 되어 길버트와 톰은 거인의 계단이 물 위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곳까지 왔다. 길버트는 거인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인지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 문은 한밤중에 찾으면 누구든지 알아내기 쉽다는 말을 들었는데 길버트가 이리저리 돌아다녀 봤지만 문 같은 건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너무 서둘러 왔기 때문에 한밤중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여보게 톰, 바보 같은 생각이 드네. 꿈을 꾸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런 데까지 찾아오다니. 그래도 자네가 가보겠다고 해서 오지 않았나? 톰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갑자기 절벽에서 반짝반짝 불빛이 비쳤다. 그 가느다란 불빛은 차차 커졌다. 그러자 바닷물과 같은 높이에 마치 성문같이 커다란 굴이 입을 벌렸다. 두 사람은 그 굴을 향해 배를 저어갔다. 굴 어귀에 이르자 길버트는 쇠스랑 자루를 힘있게 메고 그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갔다. 무시무시한 문이었다. 굴 속을 들여다보니까 거칠거칠한 돌로 쌓여 있는데 하나같이 모두 무섭고 괴상한 얼굴같이 보였다. 그 많은 괴상한 얼굴들은 모두 서로 기묘하게 겹쳐서 따로따로 구별이 되지 않았다.
한 얼굴의 턱이 다른 얼굴의 코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마에 잡힌 주름이 다른 얼굴의 흰 수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노려보는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건 커다랗게 벌린 입이기도 했다. 길버트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괴상한 바위들을 보면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느 얼굴이나 모두 잡아먹을 듯이 흉악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차차 불빛이 흐려지면서 주위의 얼굴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길버트는 캄캄한 길을 이리저리 휘어진 대로 따라 들어갔다. 그러는 동안 무슨 소린지 우르릉 하는 낮은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금방이라도 굴 입구가 무너져서 자기를 산채로 가두어 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었다. 길버트는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어 자신을 타일렀다. 길버트, 용기를 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자니까 저 앞쪽에서 불빛이 한가닥 비쳐왔다. 그 빛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단 하나의 별 같았다. 지금은 수없이 많은 모퉁이를 이리저리 꼬부라져 들어왔기 때문에 돌아가려 해도 길을 찾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길버트는 그 별빛같이 반짝이는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드디어 길버트는 널따란 방 앞에 이르렀다. 작은 불빛은 바로 그 방 천장에 매달아 놓은 램프에 비친 것이다. 지금까지 캄캄한 굴 속을 걸어온 길버트의 눈에는 그 램프 불빛이 굉장히 밝은 것으로 느껴졌다.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돌로 만든 탁자가 놓여 있고 그 탁자를 둘러싸고 대여섯 명의 거인이 앉아 있었다. 무슨 중대한 일을 의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무슨 논의를 하는 것인지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사방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탁자 가운데 앉은 건 맥퍼슨이었다. 그의 무섭게도 커다란 턱수염은 몇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끝에 뿌리가 생겨 돌 탁자에 파고들어 있었다. 길버트를 맨 먼저 발견한 것은 맥퍼슨이었다. 맥퍼슨은 길버트를 보자 벌떡 일어섰다. 그러는 바람에 탁자 틈에 박혔던 수염이 갑자기 잡아당겨졌으므로 가닥가닥 끊어졌다. 뭐하러 왔어? 거인이 무쇠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길버트는 귀가 먹먹했다. 그러나 꼼짝하지 않고 서서 로빈을 데리러 왔소. 7년 동안의 기한이 오늘 밤으로 끝나니까요. 하고 대답했다. 너를 여기까지 보낸 건 누구냐? 누가 보내서 온 게 아니오. 내가 자진해서 온 거요. 그렇다면 내 종들 가운데서 그 아이를 찾아봐라. 하지만 만약 찾아내지 못하는 날에는 내 목숨이 달아날 줄 알아라. 그럼 이리 따라와. 거인은 길버트를 데리고 수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 넓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 넓은 방 양편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쭉 늘어앉아 있었다. 모두 7살가량 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모두 초록빛 옷을 입고 있었다. 자, 마음대로 로빈을 찾아보란 말이야. 단번에 찾아내야 하는 거야. 길버트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이들은 1000명도 넘는 것 같았고 더구나 로빈의 얼굴을 생각해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길버트는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이들을 훑어보며 거인을 따라 돌아다녔다. 거인은 쇠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한 발짝 옮겨 놓을 때마다 철거덕 철거덕 요란한 소리가 났다. 길버트가 대장간에서 쇠망치를 칠 때 그 귀 아픈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였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훑어보며 걸었다. 이윽고 아이들의 줄이 거의 끝나려는 데까지 왔다. 길버트는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거인과 사이좋게 사귀지 않으면 목숨이 달아난다는 생각을 했다.
다정하게 말이라도 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싶어서 아이들이 모두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군요 하고 한마디 했다. 오랫동안 굴속에 갇혀서 신선한 햇빛도 쐬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모두 건강한 건 당신이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준 덕택이겠죠? 그야 그렇지. 거인이 대답했다. 내 말대로야. 자, 악수나 하세. 자네는 대장장이로서는 정직한 사나이야. 길버트는 거인이 내민 커다랗게 큰 손을 보자 기가 질렸다. 그래서 손을 내미는 대신 쇠스랑을 내밀었다. 거인은 쇠스랑을 쥐고 마치 새끼줄을 꼬듯 몇 번이나 비틀어 놓았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모두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길버트는 길버트 켈리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길버트는 귀를 기울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부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자, 틀리면 목숨을 내놔도 좋소. 이 아이가 로빈이요. 하고 소리쳤다. 맞았다. 그 아이가 정말 로빈 로닌이야. 로빈은 운이 좋았어. 그러자 갑자기 방안이 캄캄해졌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고 굉장한 소동이 일어나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길버트는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로빈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사방이 호언이 밝아 날이 새고 있었다. 길버트는 로빈을 안고 거인의 계단 맨 꼭대기에 누워 있었다. 정원 초가 양 7마리, 꼬리 짧은 망아지 1마리, 강아지와 고양이를 각각 1마리씩 가진 농사꾼 부부가 있었다.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14살 되는 소년을 데리고 있었다. 어느 날 소년은 점심을 싸가지고 7마리의 양을 몰고 집을 나왔다. 그러자 늑대가 나타나서 소년에게 말했다. 좋은 양이군. 내 거냐? 그렇다. 네가 가지고 있는 점심을 다오. 그렇지 않으면 양을 1마리씩 잡아먹을 테다. 점심을 줄 수는 없어. 그러자 늑대는 양 1마리를 잡아먹었다. 다음날 소년이 점심을 가지고 여러 마리의 양을 몰고 목장으로 가는데 그 늑대가 나타나서 또 양 1마리를 잡아먹었다.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마침내 늑대는 소년이 데리고 있는 양을 모두 잡아먹었다. 그러자 농사꾼은 크게 화를 내며 이번에는 망아지를 지키라고 했다. 어느 날 소년은 망아지를 돌보기 위해 목장으로 나갔다. 그러나 또 그 늑대를 만났다. 늑대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 봐, 내 점심을 줘. 그렇지 않으면 망아지를 먹을 테야. 점심은 줄 수 없어. 그러자 늑대는 망아지를 먹어버렸다. 그런데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농사꾼은 소년에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더라도 그 양과 망아지를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년은 양과 망아지가 늑대에게 잡아먹힌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좌우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얼마 안 가서 소년은 점심을 꺼내 먹었다. 그러자 거기에 그 늑대가 나타났다. 이것 봐. 그 점심을 주지 않으면 너를 먹어버릴 테다. 점심을 줄 수는 없어. 그러자 늑대는 그만 소년을 먹어버렸다. 집안 사람들은 소년이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하인을 시켜 소년을 찾아오라고 했다. 하인이 소년을 찾아 나왔다가 역시 그 늑대를 만났다. 아이 하나와 양 7마리와 망아지 1마리를 못 보았느냐? 하인이 물었다. 모두 내 뱃속에서 잘 놀고 있다.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있어. 그렇게 말하기 무섭게 하인을 먹어버렸다. 사람들은 하인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가정부에게 하인을 찾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그 가정부도 도중에 늑대를 만났다.
하인과 7마리의 양과 망아지의 아이 하나를 못 봤니? 가정부가 물었다. 그러자 늑대가 이렇게 대답했다. 모두 내 뱃속에서 뒹굴고 있지.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있어. 늑대는 그렇게 말하고 가정부까지 먹어버렸다. 농사꾼은 가정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직접 찾아 나갔다. 그런데 농사꾼도 그 늑대를 만났다. 아이하고 하인하고 가정부 하나에 7마리의 양과 망아지를 보지 못했느냐? 늑대가 대답했다. 모두 내 뱃속에 뒹굴고 있지?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남아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늑대는 농사꾼을 먹어버렸다. 집에서는 농사꾼의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걱정이 되어 찾아 나섰다. 아내도 마침내 늑대와 마주쳤다. 아이와 7마리의 양과 망아지와 하인과 가정부와 남자 어른을 보지 못했니? 보았지. 모두 내 뱃속에서 뒹굴고 있어.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남아있지. 그렇게 말하고 늑대는 농사꾼의 아내도 먹어버렸다. 집에 남아있던 강아지가 혼자 쓸쓸하게 기다리다가 식구들을 찾아 나섰다. 강아지도 늑대를 만났다. 아이와 7마리의 양과 망아지와 하인과 가정부와 농사꾼 부부를 보지 못했소? 그러자 늑대가 대답해 말했다. 모두 내 뱃속에 있다.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남았지. 그렇게 말하고 늑대는 강아지도 먹어버렸다. 이제 집에는 고양이밖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다. 고양이도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식구들을 찾아 나갔다. 고양이도 늑대를 만났다. 아이와 7마리의 양과 망아지와 하인과 가정부와 농사꾼 부부와 강아지를 보지 못했어요? 고양이가 물었다. 늑대는 이렇게 대답했다. 보았지. 모두 내 뱃속에 있어. 아직 내가 들어갈 자리도 남아있지. 그렇게 말하고 늑대는 고양이도 먹었다. 그런데 늑대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뱃속에는 고양이가 들어가 앉을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가 서로 자리를 다퉜다. 그러다가 마침내 늑대의 배를 찢고 말았다. 그러자 7마리의 양과 소년과 망아지, 하인과 가정부와 농사꾼 부부와 강아지와 고양이가 모두 늑대의 뱃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리고 모두 힘을 합해서 늑대와 싸워 늑대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모두 기쁜 듯이 떠들어대며 돌아갔다.